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립니까? 아유 오케이 오케이 어이 좋습니다. 아이 좋아요. 아이고 네 그거 내가 어디지 카톡에 단톡방에 그거 교재 올린 것도 다 받았죠? 다 보고 있죠? 역시나 오늘도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앞으로 그거 다음 주도 안 올 것 같으면 다음 주도 그냥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한 번 안 오니까 편하죠? 집에서 들으면 편하지.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요. 전승원 밴드에 안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들한테 이거 그 밴드 그거 뭐지 그거 링크 알려주면 되는데 알려줄 수가 없나. 지금 내가 방송 중이어 갖고 내가 끊을 수가 없네. 오케이 그러면 저기 나눠드렸던 교재 중에 3장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학교에서 그 루이스 구조 하고 있죠? 그럼 학교에서 루이스 구조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루이스 구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하나?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이 배우게 될 게 그 루이스 구조긴 한데 우선 지금 학교에서는 어느 부분 나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어느 부분 나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어느 부분 하나. 오케이. 아우 전송 예찬 고마워요. 결합 종류 뭐 이온 결합, 고온 결합 이런 거요? 알았어요. 그 이온 결합, 고온 결합 쪽에 뭐냐면은 그 격자 에너지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시험 범위에 중요하게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내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걸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됐다. 그러면 우선 뭘 보시냐면은 내가 그 올려놨던 교재 있죠. 교재 중에 3장 교재가 있을 거예요. 제 3장. 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좋다. 3장. 3장 교재. 좋았어. 여러분,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 보세요. 요거. 됐다. 자, 3장.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 손오공 알아요? 손오공 아는 사람. 손오공 저팔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오공하고 저팔계 아는 사람 없어요? 오, 그렇지. 손오공하고 저팔계. 그 손오공하고 저팔계가 같이 다니는 그 스님 있죠, 스님. 사오정하고. 오, 그렇지. 그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그 같이 다니는 스님 이름. 그 스님 이름 어떻게 돼요? 삼장법사죠? 그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랑 같이 다니는 스님 이름이 삼장법사. 그래서 지금 제 3장입니다. 제 3장.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장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다 할 건 아니고, 우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쭉 넘어가가지고 우선 오늘은 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56페이지. 56페이지. 교재 3장의 5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거기 이제 뭐가 나오느냐? 4.6. 거기 보시면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1. 자, 앞으로 이제 화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기 쌍극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쌍극자의 정의가 뭐고 이게 화학에서 왜 쓰이는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기 쌍극자. 자, 여기 이제 뭐냐? 전기 쌍극자는 우선 이렇게 이압, 그다음 이압, 공 두 개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 공 두 개에 대해서 한쪽은 이렇게 플러스 Q, 그리고 또 한쪽은 마이너스 Q로 대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Q는 지금 대전된 전하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Q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전하량이다. 그래서 공 두 개를 놓고 한쪽에는 플러스 Q, 한쪽에 마이너스 Q 대전을 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막대기로 짝대기로 딱 연결을 시켜요. 그럼 딱 연결을 시키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압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는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쌍극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킨 다음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뜨려 놓은 얘를 전기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걸 정하느냐? 이런 걸 정하면 뭔가 편리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으면 물리학자들은 여기다가 그 벡터를 정의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플러스인 쪽, 마이너스 쪽 이렇게 있을 때 물리학자들은 마이너스인 이쪽에다가 시점을 정하고 그리고 플러스 쪽에다가 종점을 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렇게 벡터를 하나 정합니다. 그 벡터를 R이라고 쓰고 이 R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방향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런 전기쌍극자를 정한 다음 마이너스를 시점, 플러스를 종점으로 두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이렇게 방향 벡터를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방향 벡터는 뭐 이게 어떤 의미가 되건 하여튼 벡터는 무엇과 무엇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질량, 질량이란다. 그 방향하고 크기가 있는 그 물리량이죠. 그러면 벡터니까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방향이고요. 크기는 어떻게 정하냐면 요 것의 크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R을 이 방향 벡터의 크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전기쌍극자를 정한 다음에 방향 벡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이게 지금 크기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대 전기 쌍극자 모멘트. 요걸 또 새로운 물리량을 정하는데 그걸 쓸 때 어떻게 한다? 요렇게 표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상한 꼬부랑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읽을 때 이게 뮤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이럴 때 뮤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보이다시피 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 그 화살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역시 벡터 물리량이다. 그럼 이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정의,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계속 정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어요. 지금 하는 얘기는 이유가 없고 그냥 다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정의니까 지금 하는 내용은 다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1, 이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 방향 벡터 있죠.
그 방향 벡터에다가 Q를 곱한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곱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Q가 뭐야? 바로 여기에 있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의 그 전하량의 크기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전하가 분리된 정도. 한쪽이 플러스 Q고 한쪽이 마이너스 Q니까 이런 식으로 전하가 분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 정도를 Q라고 하자. 그리고 뭐 Q는 여기서 항상 양수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전기쌍 조멘트는 방향 벡터랑 크기가 방향이 같은 거겠죠. 이때 여기 있는 전기쌍 조멘트의 크기. 자, 벡터의 크기는 항상 어떻게 표현해요? 그 벡터 표기를 하고 대괄호 이렇게 하면 이제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 뮤라고 쓰는데 그건 바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전하 분리 정도하고 저 둘 사이 거리 r. 이렇게 이제 또 크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지금 요까지 한 건 이유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고 정의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하다. 꼭 기억해. 자, 잘 들리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좀 잘 들리죠?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기쌍학적 모멘트를 이런 걸 물리학자들이 왜 정했느냐? 바로 전기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물리 시간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배우죠. 하여튼 전하가 있는 녀석 주변에는 항상 전기장이 만들어지지만 그 전기장을 조금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전기장을 가정해요. 그 평행 전극판을 우리가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행 전극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평행 전극판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는 평행 전극판에 이렇게 플러스를 대전시키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를 대전시켰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리학에서 그 전극판을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대전시켰을 때 그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바로 전기장 방향은 짜잔 이런 식으로 정의하죠. 그래서 얘는 물리학자들이 표현하는 전기장 벡터 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장은 바로 이제 패러데이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정하죠. 그래서 이 표현,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고 화살표로 표시하니까 이 전기장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뭘 더 볼 거냐면 앞서 저기서 얘기했던 전기쌍극자 있죠. 전기쌍극자를 여기에 이제 놔둬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전기쌍극자가 자, 짜잔, 짜잔 이렇게 있고 이제 짝대기로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다. 자,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플러스 Q, 한쪽은 마이너스 Q 이렇게 대전이 돼 있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기쌍극자라고 했죠. 그럼 이 전기쌍극자를 이런 식의 그 전기장 속에 두면 얘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인호 선생님이 그런 거 시험 내세요. 잘 보세요. 전기장 속에 이렇게 전기쌍극장을 두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선 여기 자, 이거 어떻게 이거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무게 중심이죠. 자, 이 경우 무게중심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이 경우 무게중심은 움직일 수 없겠죠. 왜 이 경우 무게중심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런 녀석은 전기장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은 전기장 속에서 꿈쩍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무게중심은 변치 않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전기쌍극자는 이렇게 부분 전하를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플러스 Q하고 이 마이너스 극판 사이에 짜잔 인력이 생기겠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극하고 여기 마이너스 극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짜잔 또 인력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은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는 이렇게 힘을 받고 여기는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성인지라 얘 이리 움직이고 이리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이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뱅글 하고 어떻게 된다? 회전 운동을 한다. 요거 학교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장 속에 전기쌍극자를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뱅글 회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게 바로 이 전기쌍극자의 중요한 특징이다. 아시겠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이 전기쌍극자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전기장 요 둘 사이에 어떤 간단한 계산을 하면 이 녀석이 회전을 할 때 그 회전과 관계된 그 위치 에너지 아니면은 뭐 저 회전과 관련된 토크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매우 물리학적인 거라 화학 시험에 직접 나오긴 어렵고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전기쌍극자를 이런 전기장 속에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전기장 속에서 전기쌍극자의 움직임이고요. 회전 운동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잘 들리죠? 보자. 소리 잘 들리죠? 좋아.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이 전기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단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그 크기는 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전하량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이제 단위는 전하량의 단위에 거리의 단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물리학에서 전하량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쿨롱이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거리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하량의 단위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와 거리의 단위 미터 이걸 곱한 걸 바로 이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 단위는 바로 쿨롱 미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전기쌍극자 모멘트는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남길 때 이 쿨롱미터로 잘 안 남깁니다. 왜냐하면 쿨롱미터 단위로 남기면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실제 값이 너무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실제적인 물질에 대해서 이 쌍극자 모멘트를 실제 측정을 하면 굉장히 그 값이 이 단위 체계로는 작아지기 때문에 좀 쓰기가 불편해. 그래서 약간 관습적 단위를 쓰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쓰냐면 1D라고 써요. 1D. 그래서 이제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디바이라고 읽습니다. 물리학자 이름인데 뭐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은 아주 중요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고분의 이름을 따서 1D라고 쓰고 읽을 땐 디바이라고 읽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편의상이에요. 편의상 바로 3.336 정도예요. 3.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 미터. 요만큼을 1디바이로 정합니다. 이게 이제 쿨롱 미터로 쓰면 너무 단위가 작아져서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디바이 체제로 바꾸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쌍극자 모멘트의 데이터는 항상 요 디바이 형태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뭐 문헌 같은 걸 찾으면 어떤 뭐 화학적인 어떤 물질의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다 뭐 이런 식의 측정 데이터가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이렇게 디바이 단위로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딱 한 걸 보면 이 전기쌍자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얘기 속에서 매우 화학적인 것 같아요, 매우 물리학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를 딱 보면 매우 물리학적이잖아요. 뭐 벡터가 나오고 뭐 회전 운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단위 체계가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매우 물리학적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전기쌍 지오메트는 물리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이걸 화학에서 사용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이제 왜 화학에서 이걸 사용하느냐? 자, 네 번째. 화학에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 전기쌍극자의 응용,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만든 건데 이걸 화학에서 그 응용에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화학에서 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따 이 전기쌍 지오메트 응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F. 자, 수소하고 플로라이드하고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데 이 녀석 지금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린 겁니다. 루이스 구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건데 뭐 수소 같은 경우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7개가 있는데 수소의 홀전자와 플로라이드 홀전자가 이렇게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런 녀석에 대해서 전기쌍 지오메트를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이때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1 자, 뭘 해볼 거냐면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를 그리스 알파벳 짜잔 이런 식의 카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요게 지금 저기는 슈쇼하고 플로라이드.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요 플로라이드 쪽이 항상 크죠. 그리고 구체적인 값도 이런 경우는 살짝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물론 모든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몇몇 중요한 거, 특히나 이제 교사나 뭐 강사들이 그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전기 음성도는 외워 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수소 플로라이드에서 전기 음성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플로라이드 쪽이 4.0, 그 다음에 수소 쪽이 2.2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 전기 음성도의 경우 뭐 지금 당장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런 식의 이제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를 이제 대강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이 주기율표에서 이 전기 음성도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바로 오른쪽 위쪽 이쪽으로 갈수록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플로라이드 이놈이 사실은 전기 음성도 1등이에요. 1등. 자, 전기 음성도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대강 그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인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 요거를 전기 음성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수소하고 플로라이드 중에 플로라이드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수소 원자 쪽에서 플로라이드 원자 쪽으로 일부의 전자 밀도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소 플로라이드라고 쓰고, 자, 수소에서 플로라이드 쪽으로 전자 일부가, 많이 아니고요, 일부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 있는 수소의 델타 플러스, 여기 있는 플로라이드의 델타 마이너스라는 표기를 하죠. 이때 여기에 요렇게 쓰는 거, 요게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읽을 때 델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그래서 왜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수학 시간에 뭐 편미분 이런 거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미분 표기를 할 때도 저 델타 표시 이런 걸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의미는 그냥 그 사용하는 정성적 의미는 그냥 조금, 아주 조금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전하 분리의 정도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수소 플로라이드가 정기적으로 중성이었긴 하지만 결합을 한 다음 플로라이드가 전기 임성도가 커서 결합전자의 일부를 수소 쪽으로, 아니 플로라이드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소는 그 전자 일부를 잃고 플로라이드 쪽으로 전자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 일부가 잃은 만큼 플러스가 됐다고 해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저 델타라고 하는 게 실제로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나중에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 경우 이게 뭐 지금 당장은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 경우 대략 0.4 정도가 돼요. 0.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F가 있는데 여기 수소하고 플로라이드에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0.4 플러스 0.4 마이너스, 보이죠? 이렇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NaCl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그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온결합 화합물이잖아요. 그럼 Na가 금속이고 Cl이 뭐 비금속이어서 Na는 여기서 1 플러스라고 표기하고 Cl은 1 마이너스라고 표기하잖아요. 이건 중학교 때 다 나오죠. 그러면 얘를 왜 1 플러스라고 하고 1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NA에서 CL로 전자 몇 개가 이동한 것? 전자 한 개가 이동한 것을 가지고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0.4 플러스 0.4 마이너스라고 표기한 건 뭐냐면요, 이거죠. 한 개 이동할 때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니까 여기서는 전자가 몇 개 이동한 거예요? 수소에서 플로라이드 쪽으로 0.4개 이동한 거죠. 그걸 0.4 플러스 0.4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지금 이 0.4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물질은 실제로 측정을 하면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0.4 플러스 0.4 마이너스라는 건 전자 하나가 아니라 전자 한 40% 정도가, 한 개에 대한 40% 정도가 약간 이동했구나. 그 일부를 표기하는 방식이 요 델타 표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쟤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금의 경우, 자, 지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HF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금의 경우 바로 여기 봅시다. 요 델타에다가 1이라고 쓰고 얘는 2라고 씁시다. 지금의 경우 바로 극성 공유 결합을 이루었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 상황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우선 첫 번째, 여기 공유란 말이죠.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공유결합의 이제 가장 편리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을 그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 HF인데 수소 금속이에요. 뭐 수소 금속이라고 안 하죠. 수소는 비금속이죠. 자, 플로라이드 금속이에요. 뭐 반짝반짝 광택나요? 아니죠. 그래서 상온에서 다 기체로 존재하는 원소들인데 얘도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이죠. 그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하면 다 100%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극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극성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바로 전하 분리 현상을 그걸 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하 분리가 어디에 있어요? 델타 대 델타. 그래서 일부의 전자가 이동한 것을 전하 분리라고 한 건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극성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우선 비금속이고 비금속이죠. 그러니까는 공유결합이죠. 그런데 일부의 전하가 움직여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일부의 전하 분리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 말의 정의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다. 자, 이때 3 여기에 있는 이제 극성 공유결합 분자를 어떻게 전기 쌍극자로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화학에서 사용하는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개념인데 이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를 아까 물리학자들이 뭐를 가정한다고 했어요? 전기 쌍극자를 물리학자들이 가정한다고 했죠. 즉 화학에서 언급하는 극성 공유결합 분자를 물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인 전기 쌍극자로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가정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 이 수소가 약간 델타 플러스고 플로라이드가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를 전기 쌍극자로 모델링을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공이 하나 있고 찡. 여기 플로라이드가 있고 공이 하나 있고. 근데 이 공 각각이 얘는 원래 슈쇼였고 얘는 원래 플로라이드였던 거지. 그런데 저 슈쇼가 지금 여기에서 델타 플러스,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로라이드는 델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R이다.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RE, 이건 뭐냐면은 HF 분자가 나타났을 때의 실제 결합 길이. 혹은 뭐 결합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합 거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HF 분자의 결합 길이, 그걸 R이라고 하면 실제 뭐 어떤 값이 있겠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되는 어떤 값이 있는데 그놈을 가져다가 여기 R2에 놓고 HF 분자의 전하 분리가 된 정도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극성 공유결합 분자, 여기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극성 공유결합 분자인데 그것을 여기에 있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로, 전기 쌍극자로 뭘 한다? 모델링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화학적인 어떤 물질을 물리학적인 모델로 바꿀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화학에서 가져다가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저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개념을 화학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요렇게 전기장 속에서 보시다시피 극성 공유 결합 분자는 뭐 할까요? 자, 전기장 속에서 극성 공유 결합 분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HF 분자를 저기에 어디에 넣으면, 저기 전기장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내가 회전한다고 했죠. 회전. 보이세요? 자, 왜냐하면 아까는 뭐라고 했었냐면 전기장 속에 극성 공유결합 분자가 아니라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전기쌍극자라고 했었죠. 그 전기쌍극자 넣으면 전기장 속에서 뱅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극성 공유결합 분자나 전기쌍극자나 뭐 물리학적으로 같은 거니까 이 극성 공유결합 분자도 전기장 속에서 회전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회전하여 정렬한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을 때 저 HF 분자가 뭐 이렇게 있던 녀석도 있고 이렇게 있던 녀석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HF 뭐 여기서 HF 이렇게 이제 뭐 나름 자유롭게 배열이 되고 있을 건데 플로라이드는 델타 마이너스고 수소는 델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 속에 넣었을 때 이 HF 분자도 전체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겠어요? 회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뱅글 회전을 하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청력 플러스 플러스 청력 때문에 얘도 이렇게 뱅글 회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얘가 회전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전기장 속에서 보시다시피 요래 이런 식으로 FH 회전 운동이 완전히 끝난 다음 마이너스인 플로라이드는 플러스 극한 쪽으로 델타 플러스인 수소는 마이너스 극한 쪽으로 정렬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주기 전에는 보시다시피 얘네들이 제각각 존재하던 것이 전기장을 이렇게 빡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쪽으로 플러스 부분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 분자가 전기장 속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정렬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여기 줄게요. 잘 들리죠? 이게 또 항상 소리가 안 들리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소리 잘 들리죠? 소리 잘 들리죠? 오케이. 좋아. 그래. 좋았어. 잘 들지. 그래. 그래. 좋아요. 좋아.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니까 편하죠? 안 편한가? 편하죠? 집에서 안 나오니까.
어. 아유, 참. 그래, 맞아. 집에서 들으면 편하지. 나이스. 좋아요, 그래. 그럼 여러분 보면 이따 생물 수업도 다 집에서 들을 거죠? 생물 선생님 다 와 계셔가지고. 아닌가? 생물 수업 와서 듣나? 어, 좋아, 좋아. 자, 여기 보자. 자, 승직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오. 극성 공유 결합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측정 방법까지 시험엔 절대 안 나옵니다. 뭘 활용하냐면 어쨌거나 이런 전기장 속에서 이런 극성 공유결합 분자들이 회전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활용합니다. 그걸 활용하는데 뭐 구체적인 그런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여하튼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했다고 치자.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응용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 자, 지금이라고 하는 게 이 HF에 대해서 실제 구했어. 구하면 그 값이 얼마냐면 6.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로 측정이 된대요. 자, 이런 숫자 외울 필요 있어요? 외울 수 없어요? 이런 거 못 외우죠. 그냥 측정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우선 요거의 정의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원래 쌍극자 모멘트 정의가 QR이었죠. 이때 이 Q가 뭐였냐면 바로 전하 분리 정도. 그 전하 분리 정도를 지금은 뭐로 바꾸어 쓰면 돼요? 델타로 바꿔 쓰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R, 얘는 그 둘 사이 떨어진 거리였죠. 전하가 분리가 된 채 떨어진 거리였죠.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R2로 쓰면 되는 거죠. 자, 뭐냐면 지금 저 HF가 요래 있는데 아까 이 극성 공유결합 분자를 쌍극자로 모델링 할 수 있다고 했죠. 수소는 델타 플러스, 플로라이드는 델타 마이너스인데 이때 전하 분리된 정도가 델타고, 그 다음 수소에서 플로라이드까지 거리가 R2고, 요 보시죠. 그래서 전하 분리된 정도 Q 대신 델타 놓고 둘 사이 떨어진 거리 R 대신 R2 놓고. 알겠죠? 뭐 어려워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곱해져서 정의된 이 값을 어쨌건 물리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했다고 치자. 그 값이 이거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이런 뭐냐면 이제 또 미리 알려진 결합 거리를 또 활용합니다. 이것도 결합거리 뭐예요? 바로 R2잖아요. 이게 또 값이 다 알려져 있어요. 웬만한 분자들에 대해서는 결합거리 다 알려져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분자 중 결합거리 구해라면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어. 그냥 문제에서 필요하면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이제 HF의 결합거리 얼마냐? 0.92 옹스트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요런 값하고 요런 값이 주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만 하면 돼요. 자, 이트 여기 옹스트롬은 의미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그래서 요것의 의미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터로 바꾸면 이 결합거리는 지금 0.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뭐? 세 번째, 전하 분리의 정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혹은 전하 분리 정도를 혹은 극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델타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눈치채셨을 텐데, 자, 쌍꺼 모멘트 크기가 델타 곱하기 R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델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려워? 완전 쉬워. 델타는 뮤 오버 RE. 그냥 나누기 하는 거야. 그냥 중학생 수준 나누기. 그럼 쌍꺼 모멘트가 저기 6.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 메타. 거리가 어떻게 돼? 0.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쭈루를 계산을 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계산하면 대략 20승 쿨롱. 이런 정도의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보시면은 나누기도 이렇게 메타 딱 약분이 되고 쿨롱이 딱 남죠. 그래서 계산해서 이렇게 돼. 오케이, 되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수소보다 플로라이드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고, 그래서 수소로부터 플로라이드가 전자를 끌어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소에서 플로라이드 쪽으로 전자가 끌려가서 여긴 약간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고, 그 전하가 분리된 정도, 이 델타가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하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 지금 보이다시피 이게 10의 마이너스 20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0승, 이거 보면 이런 숫자를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잘 안 와요? 느낌이 전혀 안 오죠. 왜? 숫자가 너무 작잖아. 그럼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숫자는 인간에게 이렇게 그 감각적인 느낌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학문에서도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일러 어떻게 해주느냐? 얘를 이렇게 바꿔줘.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꿔줘?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잘 보세요. 자, 이때 요 부분 좀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줄게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지운 다음에 자, 여러분, 짜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전자 한 개 전하량입니다. 크건 작건 화학에서는 전자라는 전하 단위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리고 그 값이 얼마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뭐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뭐 필요하면 문제 수치를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조금 더 숫자를 더 주셔서 1.6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이노 선생님은 요 숫자를 주십니다. 뭐 여하튼 그러면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이 정도 크기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6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2로 나누면 이건 값이 뭐겠어요? 1이겠죠. 저기 정이니까. 얘를 나누면 2로 나누면 1이잖아. 그러면서 쿨롱 퍼 2가 1.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쿨롱이지. 이걸 얘 1.6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퍼 2로 바꾸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값이 전체적으로 뭐야? 쿨롱포 얘는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1로 나눠도 등호는 성립하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때 쿨롱이 약분이 되고 2가 남으면서 이 두 개의 숫자를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대략값이 어떻게 된다? 0.412 이런 정도의 값으로 계산이 된다 이란 말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전김 성도가 큰 플로라이드가 전자 밀도를 끌어들여서 얘를 약간 플러스, 얘를 약간 마이너스로 만든다고 했죠. 그 약간의 정도가 바로 요거 전자 0.41개 정도 아시겠죠? 전자 0.41개 정도의 전하 분리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전하 분리가 어느 정도 됐냐를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쌍극자 모멘트 수치 이걸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측정된 값으로부터 결국 어떤 화학 결합에서 그 전하 분리된 정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짜잔. 6% 아이오닉 캐릭터. 아이오닉 캐릭터. 자,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면 그러니까 퍼센트는 뭐 그냥 얘는 그냥 퍼센트 아이오닉은 이온 캐릭터는 성.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 우리말로 퍼센트 이온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얘는 정의가 뭐냐? 정의. 바로 아까 저 계산한 델타에다가 100을 곱하는 겁니다. 델타가 뭐예요? 바로 요 아까 HF 분자에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할 때 델타. 그걸 전기쌍자 모멘트 값과 결합거리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때 나타난 요 델타 0.412 요거 정확하게는 요 2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 요 델타를 2로 나눈 것 여기다 100% 곱하는 거. 그럼 델타를 2로 나눈 거 지금 이게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 이 경우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경우는 거기가 0.41이니까 거기다가 100%를 곱하면 41%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계산한 델타에다가 그 델타 값이 지금 0.412였잖아요. 그래서 100 곱해가지고는 그 수치만큼을 41%. 이 41%가 뭐겠어요? 바로 전자가 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한 정도를 뜻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거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참고로 여기도 지울게요. 이때 퍼센트 코밸런트 캐릭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퍼센트는 퍼센트고요. 코밸런트 캐릭터는 우리말로 공유성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 조금 더 자세히 써서 이온 결합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얘는 공유 결합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또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어떻게 하냐면 100% 빼기 퍼센트 이온성. 이걸 빼서 코밸런트 캐릭터, 퍼센트 공결합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이 경우
자, 이 HF 같은 경우 앞서 퍼센트 이온성이 41%였죠? 그럼 100 빼기 41 해서 59%가 이렇게 코밸런트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퍼센트 이온성이 50% 이상이면 이온결합 물질 50% 미만이면 극성 공유결합 물질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공유결합 아까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온결합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건 이온결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얘는 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그걸 이온결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비금속하고 비금속하고 결합해서 극성이 나타나면 그건 퍼센트 이온성이 50% 미만이 나와요, 보통. 그래서 HF 같은 경우는 41%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저 퍼센트 이온성이 50%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고 요거는 공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세 번째 이렇게 자, 결합을 구성하는 두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퍼센트 이온성은 커집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원소가 다른 원소에 영향을 줘서 그 전하를 끌어올 어떤 끌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음성 차이가 크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전하 분리의 정도가 크다. 혹은 극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퍼센트 이온성이 커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볼 그래프가 그 교재 57페이지에 있는 그림 19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의 57페이지에 자, 거기 그림 19. 자, 뭐냐면 이압해서 Y축이 퍼센트 이온성이고요. 이압 이렇게 돼서 X축이 뭐냐면 두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X축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화합물들에 대해서 우리 데이터가 막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교재에서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게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아까 했던 HF가 대략 이쯤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수소의 전기음성도 얼마라고 그랬어요? 수소의 전기음성도 2.2, 플로라이드 전기음성도 4.0이죠. 그럼 둘 사이에 그 전기음성도 차이는 얼마예요? 보시다시피 뚜두두두두 내리면 1.8인 거고요. 이때 이 녀석의 이온성 얼마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1%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데이터로 여러 다른 화합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게 거기에 있는 그림 19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된다? 얘를 웽 자르는 거지. 어디를 기준? 50%를 기준으로 잘라서 이 위쪽에 있는 놈들이 뭐?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그냥 대강 구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거 얘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기 이제 데이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교재 57페이지에 표 8에 나오거든요. 보이세요? 그래서 교재 57페이지 표 8에 보시면 뭐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이때 그 몰리큘 분자가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죠. H2, CO, NO, HI, 뭐 CLF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계산한 게 바로 HF. 보이시죠? HF 한 다음에 HF가 본드 랭스가 0.916 옹스트럼, 쌍극자 모멘트가 1.827, 그 다음에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가 41%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아까 계산했던 거 뭐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다른 분자들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거기 재밌게도 이 표판에 예를 들어 표판에 H2 이런 분자가 있어요.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가 다이폴 모멘트. 그러니까 요 우리말로 쌍극자 모멘트인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다이폴 모멘트거든요. 이게 H2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아예 그 퍼센트 이온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자, 똑같은 수소 원자잖아요. 똑같은 원자니까 특별히 전하가 어디로 이동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여기서는 전하 분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쌍극자 모멘트, 다이폴 모멘트 값도 0이 되고 퍼센트 이온성도 0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무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로 들었던 HF는 극성 공유결합 화합물이고요. 저 H2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래프상에서 요런 데 있는 거지. 요런 데. 그래서 두 원자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죠. 0이죠. 그래서 퍼센트 이온성이 0이 되는 요런 애는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걸 이제 무극성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의상으로는 이렇다.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등장하냐면,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자,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제. 자, 여기 들었어요? 네, 여기 들으세요. 요거. 자, 여기 이제 들었죠? 보세요. 자, 몇 번을 보시냐면 쭉 넘겨가지고는, 자, 몇 번이냐? 여기 있네. 자, 여기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여요? 5번 문제 보이죠?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염화수소의 결합 길이는 128 피코미터이고 여기 피코미터 피코의 뜻은 뭐냐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피코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결합의 이온성 100%는 20%에서 20%? 이 이온성 백분율이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HCl의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시오. 자,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쌍극자 모멘트로 전하 분리 정도나 퍼센트 이온성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건 역으로 자, 아까는 뭐였어요? 쌍극자 모멘트로 퍼센트 이온성을 구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퍼센트 이온성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념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자, 잘 봐요. 지금 퍼센트 이온성이 20%죠. 그럼 여기 풀어놓은 거 보시면 두 원자 사이의 전하 분리 정도는 어떻게 돼? 델타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정의에 의해서 퍼센트 이온성에다가 전자 전하량 하나 곱해주면 되겠지. 이게 정의잖아. 그래서 20%니까 전자 전하량의 20%만큼 전하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델타를 0.2 곱하기 20%를 숫자로 바꿨으면 0.2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봐. 쌍극자 모멘트 크기. 어떻게 해? 바로 쌍극자 모멘트는 델타 곱하기 결합거리 R이잖아. 그럼 델타가 뭐야? 델타가 0.2 곱하기 2지. 그럼 여기 넣어. 그 다음에 RE가 뭐야? RE는 결합거리잖아. 결합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보시면 128 피코미터. 피코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RE 자리에다가 보시다시피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숫자, 그 다음에 E는 1.6 곱하기 10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전자전하량 넣고 결합거리 넣고 똑똑똑 계산을 해주면 4.1 곱하기 10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가 나온다고. 알겠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이렇게만 해도 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디바이 단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었죠. 3.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로 나눠주면 그걸 또 디바이로 바꿀 수가 있지. 알겠죠? 근데 뭐 이렇게만 나타내도 답은 충분해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매년 나와. 매년. 알겠죠? 이 문제 꼭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됐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해 잘 됐다. 여보시오? 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여러분 이번 그 아까 뭐 이번이 뭐냐 그거 그 중간고사 시험 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중간고사 시험 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요, 이 느낌이 들어야 돼. 성적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으로 성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수로 성적이 결정이 된다. 지금 내 얘기 공감하는 사람, 내 얘기 공감하는 사람. 공감이 안 돼요? 공감돼야 되는데. 공감돼야 되는데. 진짜 잔소리처럼 계속 하는 말인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 나와요? 틀린다. 어려운 문제 왜 틀리면 돼? 그렇지.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돼. 왜 틀려도 돼? 아니 딴 애도 다 틀려. 그러니까 어려운 건 틀려도 돼. 근데 뭐는 무조건 맞춰야 돼. 쉬운 걸 실수하지 않아야 성적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명심해야 돼. 그래. 얼마나 가슴 아파요.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 눈 뜨고 당한다. 이런 거 있잖아. 다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려. 그걸로 성적이 결정돼. 그러니까 지금 이 쌍극자 모멘트 이 개념도 사실 뭐 계산 방법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산 실수한다. 여하튼 오늘 숙제에도 관련 문제들이 많으니까 반복적으로 해서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 가슴 아파.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 짜잔.